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척정과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척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정과 척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정과 척정 수준에 대해서는 11회, 12회, 13회, 15회, 16회 두 문제, 그리고 17, 18 두 문제, 19회. 척정과 척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온 문제는 9회와 17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척도의 유형에 대해서 9회, 10회, 11회, 12회, 17회, 19회, 그리고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9회, 11회, 의적인 분화 척도에 대해서 19회, 그리고 보가드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에 대해서 10회, 척도 유형 종합 비교에 대해서 2회, 그리고 스스턴 척도에 대해서 17회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척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는 척정 오류에 대해서 9회, 14회, 15회, 18회가 나왔었고, 신뢰도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알파 계수, 반분법,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 확인 방법, 그리고 판별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리고 요인 분석, 기준 타당도 등 여러 회기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척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척도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때는 척정 오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척정의 신뢰도, 그리고 척정의 타당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척정의 의미입니다. 척정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척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양적 값 또는 질적 값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의 값을 부여하고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시켜주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정 단위, 특정 분석 단위에 대해서 질적 값이나 양적 값이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규칙화하여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측정을 할 때는 먼저 측정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현상을 선정하고 어떻습니까? 기호를 부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속 변수인 설득력을 가지고 5점 척도에 배치를 할 경우 1점은 매우 비설득적인, 2점은 약간 비설득적인, 3점은 보통 설득적인, 4점은 약간 설득적인, 그리고 5점은 설득적인입니다. 측정을 통해서 현상의 관찰을 쉽게 할 수 있고 관찰한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여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답니다. 측정의 역할입니다. 측정의 역할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묘사의 방법이며 대상이나 사건을 가장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묘사해 줄 뿐만 아니라 표현이나 묘사가 불가능한 것도 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한 묘사의 방법이며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조직화의 기본적인 단계이며 코딩 작업과 같이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코딩 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은 책 135페이지 그림 4-1과 같이 개념적인 세계와 경험적 세계 간의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즉, 추상적 세계의 개념을 실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가설의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측정의 기능입니다. 측정의 기능으로는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이 있고 객관화와 표준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표 4-1입니다. 그리고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여기서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은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이란 이론적인 모델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측정의 규칙입니다. 즉, 추상적인 세계와 경험적인 세계의 연결의 의미를 내포하며 객관화와 표준화의 기능입니다. 개념에 대한 측정이 없다면 경험적인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증이 어려워지면 이론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정확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계량화 기능입니다.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시키고 통계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수를 일정한 범주, 수준, 정도, 빈도 등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숫자는 통계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치로 옮겨주고 변수를 계량화해 줍니다. 그리고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고 그 결과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측정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갖습니다. 측정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조사 대상이 한 가지 속성만을 지녀야 하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1을 살펴보시면 20세 이하, 그리고 20세에서 30세, 그리고 30세에서 40세 이렇게 1, 2, 3, 4, 5번에는 1번과 2번에 20세가 포함이 되고 2번과 3번에 30세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숫자들은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들은 상호 배타성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1에도 포함이 되고 2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사의 대상이 한 가지 속성만을 지녀야 하는데 지금 예 1표를 보시면 20세는 1번에도 포함이 되고 2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속성만을 지니는 것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예 2를 살펴보시면 20세 이하 1번, 그리고 2번은 21세에서 30세, 3번은 31세에서 40세, 4번은 41세에서 50세, 5번은 51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2표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번에서 5번에 어느 하나도 동시에 지금 두 가지 속성을 가진 그룹에 포함되지는 않죠. 그래서 상호 배타성 원칙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대상은 반드시 한 가지 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종교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를 들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2의 답변은 1. 불교, 2번 천주교, 3번 기독교, 4번 종교 없음입니다. 그래서 예 1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5번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포괄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답할 자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의 2를 살펴보면 1번 불교, 2번 천주교, 3번 기독교, 4번 종교없음, 5번 기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의 종교를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2 사례 같은 경우는 포괄성의 원칙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은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측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의 수준입니다. 측정을 할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대상의 특성이나 속성에 부여될 수치나 기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들의 체계를 척도라고도 하며 측정의 수준에 따라서 척도 값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측정의 수준과 척도는 명목적 척도라고도 하고 명목척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열적 측정, 그리고 서열척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등간적 측정, 등간척도라고도 얘기를 하며 비율적 측정, 비율척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측정의 수준과 척도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목적인 측정인 명목척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척도란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할 목적으로 대상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측정으로서 글자 그대로 이름을 부여하는 명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부여된 숫자는 질적이며 수치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단, 숫자의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지 부여된 숫자가 다르면 그 대상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명목척도는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모든 대상은 하나의 범주 대상만 속하지 두 가지 범주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서 하나의 성별 범주에 속하면 다른 범주에는 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대상은 동일한 척도값을 가져야 한다. 명목척도의 예입니다. 예 1을 살펴보면 운동선수의 등번호, 등번호는 선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 뿐이지 양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선수 남발을 1번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선수 B는 예를 들면 50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번이 운동을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2입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자는 1, 여자는 2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양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번호판의 숫자는 단순히 자동차 소유주만 식별해주는 분류의 의미이지 숫자가 높거나 낮은 것이 가지는 양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입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측정으로 예를 들면 운동선수를 만약에 예를 들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번호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번호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